예정된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책이고요. 그레이엄 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뒤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경제학,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까지 움직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역사를 전공한 분이죠. 자,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 속에서 투키디데스의 예상처럼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요, 단순한 역사용어를 뛰어넘어서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구조적 스트레스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야기하더라. 자, 커브 A가 있죠. 기존의 패권 국가의 흥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죠. 신흥 국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임계치가 다다르면 필연적으로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에 있었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스 전쟁사에서 쓴 이 책 이야기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에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의 자리를 위협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구조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이는 특정 지도자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객관적 법칙이다. 지난 500년간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한 16번의 사례 중에 12번이나 전쟁으로 끝나더라.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 시진핑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스트레스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우발적 확전이 최선선에 있다. 당시에 프로이센 제국 독일과 영국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우발적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의 대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함이 우연한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패권 국가 혹은 노리고 있는 국가의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이 75%나 올라간다. 신흥 세력은 급격한 국력이 신장하면 자의식이 과잉하게 되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데 마음속 생각이 어때요?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예요. 그러나 지배 세력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쇠퇴하죠.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죠. 신흥계의 부상을 도발로 인식해서 우리가 만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네? 이게 구조적 스트레스죠. 이런 구조적 스트레스 하에서 3자의 사소한 도발, 즉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양대 강제국이 원치 않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방아쇠가 되기도 하더라. 자, 지난 500년간의 기록이고 책에서 이 표가요 몇 번 나옵니다. 16번의 패권 경쟁 중에서 12번이 전쟁으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자, 프랑스하고 이게 독일이죠. 독일하고의 경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 간에도 전쟁이 일어났죠. 17, 18세기 중세 시절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과의 프랑스도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하고 영국하고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초반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전쟁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전쟁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난 게 몇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에요. 패권 국가가 바뀐 때잖아요. 패권 국가가 바뀐 때 영국이 다른 선택을 했어요. 영국이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미국으로 패권이 바뀔 때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달러화를 기축동화로 바꾼 그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왜요? 미국이 잉글리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영국이다. 이런 생각이 영국인들에게 강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패권 국가가 바뀌는 16번의 전 세계적 패권 국가가 바뀌는 16번의 시기 중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4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전쟁이 일어났다. 몇 퍼센트예요? 75%죠.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추월하고 할 때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질서가 재편된 경우는 역사적으로 25%에 불과하다. 성공 사례조차도 양측의 엄청난 양보와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연스러운 평화는 일어나지 않더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영국과 독일이죠. 1차 세계대전이죠. 독일이 쫙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죠. 오스트리아 대공이 암살되었죠. 누구도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맹의 구조와 두려움이 합작해서 몽유병자들처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다. 구조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소한 우발적 사고가 통제 불가능한 확전으로 일어나더라.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제력이 영국을 추월하던 시기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서반구에서 패권을 양보했어요. 미국은 영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를 주도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배 세력의 현실 인정과 신흥 세력의 자제가 동시에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수준의 문화, 인종, 교역, 사상, 종교, 인종 여러 가지에 연합되어지는 그 특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양보를 통해서 전쟁 없이 패권이 넘어가더라. 자, 근데 중국은 어때요? 길을 비켜라죠. Make way이에요. 자의식이 과잉하죠. 우리는 다시 세계의 중심이다. Make China Great Again이죠. Make China Great Again.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서구식 민주주의. 우리 안 맞다. 자꾸 이야기하죠. 반대로 미국은 어때요?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하자.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도 있죠. 1등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GDP 기준으로 이미 초월했죠. 중국의 성장을 자연스러운 경제 발전이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응징 심리가 있습니다. 신흥국의 요구를 배은망덕하거나 건방진 태도로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질서를 따라라. 규칙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근데 중국도 도광양회가 끝났습니다.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의 시기가 2014년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 중국의 GDP가 추월했고요. 지금은 중국의 GDP가 1인당 GDP가 아닙니다만 전체 GDP가 국내 총생산이 미국을 따라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거대한 역전이죠.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국가 수는 13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냥 국가들을 약 200여 개의 국가를 봤더니 당신의 최대 교육국이 어딥니까? 중국인데요? 130개가 넘어요. 미국이라고 선둔 데는 어디예요? 7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물건 팔아야 되는데, 중국 물건 우리나라에도 와야 되는데, 미국, 아니, 당신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랑 교역량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것들 봐라.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이미 추월됐어요. GDP 기준으로. 문제는 뭐냐? 운영체제가 달라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운영체제가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잖아요. 중국은 중화질서를 강조하고 필요한 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어때요? 넘버원이죠. 개인을 강조합니다. 자유를 강조해요. 정부는 뭐예요? 필요악이에요. 작은 정부가 좋아요. 그리고 현재가 좋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중국은 과거의 굴욕을 싣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해요. 그러나 미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며 중국의 요구를 도발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오늘날에 시황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시아의 패권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어 하죠. 두 목표는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 관심은 어디예요? 대만이죠. 대만이고 이쪽, 양안이라고 통상 부르죠. 이쪽으로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리 지나다니단 말이죠. 투키디데스의 함정 상황에서 1914년 사라예보 사건처럼 작은 지역적 분쟁이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이죠. 대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중국과 독일의 지도자들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세르비아 테러리스트의 총성 한 발이 동맹을 타고 전 유럽을 참호 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아니, 대만에서 우연히 어떤 이유 때문에 대만에 있는 어떤 배를 중국이 약간 좀 건드렸다거나 한 사람이 어쩌다가 좀 사고가 돼서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조사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대만이 조사권을 요구를 하면 그 범죄자 이쪽으로 보내. 못 보내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보낼게. 그래? 니들 못 믿겠는데? 우리가 파견을 보낼게. 여기서 재판 받아. 못하겠는데? 재판했는데 너무 과하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 역사 아닙니까? 대만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상태에서는 3자의 우발적 행동이죠. 대만의 독립선언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선박 충돌 혹은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확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전쟁을 막아준다라는 믿음은 환상이었다. 권력의 미래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아주 많았습니다.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차라리 내가 가스 안 쓰고 말지. 차라리 내가 너네들 옥수수 수입 안 하고 말지. 이거는 내가 못 참겠어. 지금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러면 지금 순방치한이 안 되잖아. 그냥 가겠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대리전의 예고편이었다. 수정주의 세력, 즉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도 가스나 반도체 이것보다도 안보 논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중립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가 되어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코리아입니다. 차이나 주로 우리의 시장 역할을 해줬어요. 미국 우리의 주로 안보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약간 이렇게 우리가 갔단 말이죠. 했어요. 근데 색깔을 확실히 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 있죠. 중립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린치핀이잖아요. 기업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 이른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양측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이후에 이쪽 대만 해협이죠. 이쪽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 이쪽이 위기다. 17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부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한국의 소스에 따르면 한반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19번째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만 하는 일을 겪는다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피한 사례가 책의 후반부에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수용이 있습니다. 지배 세력이 신흥 세력의 핵심 이익을 일부 인정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했던 방식이죠. 두 번째, 공동의 위협이 있으면 전쟁이 또 피해요. 더 큰 외부의 적이나 메가 위협, 기후변화, 테러리즘, 전염병 이게 생기면 또 협력해요. 세 번째, 상호 확증 파괴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호 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는 상호 확증 파괴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역설적이죠.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닌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그걸 만들어주기도 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윌리엄 그레이엄 앨리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한 것 같아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애플이 평양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북한의 무역부를 그리고 백두혈통의 일부를 뉴욕에 와서 사무실을 개설해라.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 설정하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정된 전쟁을 통해서 경영자가 캐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공급망의 탄력성. 그러니까 중국만 하면 안 된다예요. 다른 데도 봐야 된다예요. 2번 시나리오 플래닝, 컨틴전시 플래닝, 비상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이 막힌다. 그러면 우리는 필리핀 옆으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 북극해를 이용할 거냐?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윤리적 대전략이죠. 기업의 이익과 국제 규범을 어느 정도는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진영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저기 사우디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모니터링도 필요하죠. 워싱턴도 모니터링하고 베이징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까지 예정된 전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과연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과 양보를 통해서 세계 패권 전쟁의 균형점을 찾을까? 이제 이 앨리슨 교수는 75%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책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옵니다만 굉장히 방대한 국가 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서요.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